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제무역 이론 제5장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제목은 자유무역, 소득분배와 후생입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난 시간 저희는 비교 우위론에 이어서 핵쇼 오린 모형에 대해서 좀 배웠어요. 그리고 핵쇼 오린 모형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또 강조했던 부분은 바로 무역의 이익이 어떻게 나누어지는가를 그래프로도 보여드렸고, 그리고 밑줄을 같이 치면서 사실상 서술식으로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뭐였냐면, 어찌됐건 리카도 무역 이론을 쓰든 아니면은 핵쇼 올린이 수립한 핵쇼 올린 모형으로 하던 무역에 참가하는 두 국가,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그 두 국가의 전체 후생 수준은 다 증가한다라는 결론에 우리는 도달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논의가 다시 또 진전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함께 제 1절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하나 밑줄을 좀 같이 긋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쓰는 이 하이라이터는 아마 핑크색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핑크색에 따라서 밑줄을 그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 이 장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밑줄을 좀 긋고 갈게요. 함께 그을게요. 자, 봅시다. 무역으로 국가 전체의 후생 수준은 증가한다. 하지만 이것은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일부 그룹은 이익을 얻지만 일부 그룹은 손해를 보게 된다. 이처럼 무역은 소득 분배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나오죠. 달리 말하면 우리가 무역에 참가하는 두 국가가 다 모두 무역의 결과 후생 수준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사실 그 국가 안에서의 다이나믹을 아직까지는 얘기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달리 말하면 한 국가 안에 무역의 결과 한 국가 안에 어떤 그룹은 이익을 얻고 어떤 그룹은 손해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이익을 얻는 크기가 손해를 얻는 크기보다 훨씬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는 크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국가가 국가 전체로서는 후생 수준이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5장에서부터는 우리는 실제 그 국가 안의 다이나믹을 보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우리는 무역이 요소 가격에 미치는 효과, 요소 부존도 변화가 생산 구조와 후생 수준에 미치는 효과 등을 알아본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밑줄 그으세요. 자, 여기서는 세 개의 정리를 우리가 볼 겁니다. 그 세 개의 정리라는 것은 바로 스톨퍼, 사멜슨 정리,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 그리고 립친스키 정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리가 어떻게 도출되는지를 그래프라든지 수식을 통해서 알고자 하면 상당히 어렵고 저희가 공부하는 실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장을 복습하실 때에는 제가 밑줄 친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밑줄 친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한 번 정도 복습해 보시고, 그리고 이 정리가 통용되는 혹은 적용될 수 있는 실제 사례에는 뭐가 있을까를 교재 내에서 찾아보시든지 아니면 따로 검색을 해서 찾아보셔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는 이제 제 1절로 들어갈게요. 자, 제 1절 보시면 무역의 소득 분배 효과라고 나오죠. 먼저 밑줄을 치고 그 다음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세 개의 정리 중에 첫 번째로 나오게 될 정리는 스톨퍼 사멜슨 정리인데 이 스톨퍼 사멜슨 정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주 기본적인 어떤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제목의 밑줄을 좀 그을게요. 무역의 소득 분배 효과, 재화 가격과 요소 가격 간의 관계라고 했는데 일단 밑줄을 긋고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어디에 밑줄을 그으시냐면 임금이 올라가면 노동을 많이 사용하는 노동 집약재 가격이
자본집약재 가격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반대로 임대료가 올라가면 자본을 많이 사용하는 자본집약재 가격이 노동집약재 가격보다 더 많이 올라간다. 여기에 일단 밑줄을 그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가서 여기도 밑줄을 그어 보시죠. 노동집약재 가격이 올라가면 임금이 더 많이 올라가고, 자본집약재 가격이 올라가면 임대료가 더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설명드린 밑줄 그은 거를 자세히 보시면 저희가 첫 번째에서 밑줄 그은 이 부분은 어떤 거에 대한 설명이죠? 임금이 올라가면 해서 쭉 가서 뭐가 올라가요? 노동집약재 가격이죠. 달리 말하면 여기는 지금 요소 가격이 요소 가격의 변화가 재화 가격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는 구간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다음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노동집약재 가격이라고 써 있고, 그리고 임금이 이렇게 나와 있죠. 달리 말하면 지금 본 문장 같은 경우에는 재화 가격의 변화가 요소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려주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는 각자 이제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 왜 그런지는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스톨퍼 사멜슨 정리 같은 경우에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위 말하는 재화 가격이 요소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이 문장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죠. 자, 노동집약재 가격이 올라가면 임금이 더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해보시죠. 자, 보세요. 노동집약재의 가격이 올라가면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은 어떻게 합니까? 노동집약재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재화를 노동집약재를 더 많이 생산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더 많이 생산하는 과정에 우리는 노동집약재화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자본보다 노동이 더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기업의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노동의 비용, 달리 말하면 임금이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이 같은 논리로 자본집약재 가격이 올라갔을 때 혹은 자본집약재 가격이 내려갔을 때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부분은 저희가 보고자 하는 정리에 첫 번째 정리가 나오죠. 바로 소제목 제2절에 나온 소제목 두 번째에 나오는 스톨퍼 사멜슨 정리입니다. 관련해서 일단 밑줄을 긋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제목에 좀 밑줄을 그을까요? 스톨퍼 사멜슨 정리 봅시다. 같이 봅시다. 스톨퍼 사멜슨 정리는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이 재화 생산에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요소의 실질 보수는 상승하고 다른 요소의 실질 보수는 하락한다는 정리다. 이렇게 나오죠. 다음 페이지에 가서 이어서 밑줄 긋고 스톨퍼 사멜슨 정리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르게 스톨퍼 사멜슨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요약하면 노동집약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이 재화에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노동의 실질 보수는 올라가고 다른 요소인 자본의 실질 보수는 하락한다는 것이다. 밑줄 그으셨죠? 자, 그리고 제가 뒤에 부분도 먼저 밑줄을 좀 그을게요. 재화 가격에 비해 요소 가격 변화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이를 확대 효과라고 한다. 그리고 이처럼 단기적으로는 생산 요소별로 이익과 손해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별로 이익과 손해가 구분된다. 즉 단기에서는 노동자 그룹과 자본가 그룹, 즉 생산 요소별로 이익과 손해가 구분되는 장기적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그 다음 페이지에서 하나만 더 밑줄을 긋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어디에 밑줄을 그으시냐면 자유무역은
국가 전체의 후생 수준을 높이므로 자유무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손해를 보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를 보상의 원리라고 한다. 자, 여기 간단히 페이지로만 좀 보도록 하죠. 여기 지금 페이지 지금 이제 스톨퍼 사멜슨 정리가 122쪽부터 125쪽까지 있는데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릴 부분은 122쪽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 결론을 밑줄 쳐드렸으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바탕으로 그냥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중요한 것은 122페이지입니다. 자, 보세요. 앞서서 어떤 내용이 있었죠? 요소 가격과 재화 가격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재화 가격이 변할 때 요소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스톨퍼 사멜슨 정리는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달리 말해서 재화의 가격 상승하면 이 재화의 어쩌고저쩌고 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실질 보수는 요소의 실질 보수는 이게 임금이죠, 임금. 예를 들어 노동 집약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임금은 어떻고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본 집약재의 자본 집약재에 들어가는 요소의 실질 보수는 하락한다. 이렇게 넣어서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부분 아래 식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식 공부하지 마십시오. 괜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한번 넣어볼게요. 노동, 여기 지금 레이저 포인트인데 여러분들 아마 보이실 겁니다. 자, 바꿔서 한번 읽어보세요. 스톨퍼 사멜슨 정리는 노동 집약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이 재화 생산에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노동의 실질 보수는 상승하고 자본 집약재의 요소의 실질 보수는 하락한다는 정리다. 이렇게 나오죠. 달리 말해서 요약을 해보면 다른 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스톨퍼 사멜슨 정리를 SS 정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면 어떻죠? PX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PX 가격이 증가했을 때 웨이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자본의 비용이라고 하죠. 그걸 뭐 임대료라고 하는데 임대료는 줄어든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얘를 노동집약제라고 가정을 했을 때의 의미입니다. 자, 스톨퍼 사멜슨 정리가 실제 사례에서 그럼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제 오른편에 뭔가를 정리해 둔 게 있어서 그거를 보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의 사례인데 이건 제가 필요하다면 적지만 또 그냥 말로 제목만 적고 말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미국 제조업 특히 저숙련 임금이 하락했다라는 소식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번 그 배경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중국이 이 세계 시장에 사실상 진출한 어떤 기점을 우리는 WTO 가입 시점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중국에서는 이제 개혁 개방 정책 기조가 있었지만 우리가 WTO 가입 기점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달리 말하면 2001년 정도가 되는데요. 중국의 미국으로의 일부 제조업 수출이 급증합니다. 대표적인 산업 혹은 업종을 말씀을 드리면 뭐 의류업이라든지 가구, 장난감, 기계 부품 등의 대미 수출이 증가를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업종 같은 경우에는 다 공통점이 뭡니까? 노동집약적인 상품들이에요. 근데 어떻죠? 중국은 노동풍부국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 값싸게 들어오는 겁니다. 미국 내국 가격보다 훨씬 더 값싸게 들어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우리가 여기서 PX라는 것을 노동집약제의 가격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현재 어떤 일이 발생한 거냐면 이렇게 된 겁니다. PX가 하락한 거죠. 미국 안에서 보면. 자, 그러면 스톨퍼 사멜슨 정리에 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의 이 노동집약제를 기존에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그 노동자들의 임금이 하락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중국발 수입 증가로 미국 내 노동집약제의 상대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수입이 증가하면서 일부 제가 말씀드린 의류, 가구, 장난감, 기계부품 등의 미국 제조업 지역의 저숙련 임금은 하락했고 고용이 감소했고 이들 산업 내에서 이탈이 증가했다라는 그런 실증 분석들이 있어요. 자, 이해하셨나요? 노동집약제 가격 하락이 미국 저숙련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을 직접적으로 악화시킨 케이스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스톨퍼 사멜슨 정리가 실제 사례에서 적용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그럼 다시 저희는 페이지로 돌아와서 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스톨퍼 사멜슨 정리는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이 재화 생산에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요소의 실질 부수는 상승하고 다른 요소의 실질 부수는 하락한다는 정리다. 앞서 저희가 살펴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스톨퍼 사멜슨 정리는 노동 집약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이 재화 생산에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요소의 실질 보수는 하락한다. 이 부분을 본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뒤에서 저희가 이미 밑줄 친 124쪽의 첫 번째 밑줄을 보시면 앞서 우리는 재화 가격의 변화와 그것에 따른 요소 가격의 변화를 봤는데 어떤 변화율이 더 크냐 일반적으로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화 가격에 비해서 요소 가격의 변화가 더 크게 확대된다. 달리 말해서 기존 미국의 장난감 가격 하락률이겠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이제 장난감이 수입이 되니까. 그런데 그 하락률보다 실제 미국 장난감을 생산했던 혹은 생산을 해왔던 그 저숙련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더 크게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확대 효과라는 것이에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저희는 이제 어디로 가냐면 바로 두 번째 정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정리는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라고 해요. 일단 이 부분도 저희가 밑줄을 좀 긋고 그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 한번 밑줄을 먼저 같이 한번 그어볼게요. 자,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는 국가 간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양국의 요소 가격이 같아짐을 말한다. 이 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상대 가격 균등화는 양국의 임금, 임대료 비율이 일치함을 뜻하고 절대 가격 균등화는 요소의 절대 가격이 두 국가 간의 같아짐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9페이지 가셔서 또 밑줄 하나 그을게요. 재화의 무역만으로도 양국의 요소 가격이 서로 같아진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는 재화의 무역이 요소의 이동을 대체함을 뜻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역시나 실제 사례가 있다면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잘 보세요.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는 국가 간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양국의 요소 가격이 같아짐을 말한다. 이 뒤에 있는 내용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사례를 일단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정의로 좀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요소가격 균등화 정리는 뭐 다양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뭐 짧은 약어로는 우리가 Factor Price Equalization Theorem이라고 해서 그냥 FPE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요소가격 균등화 정리 정의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고 올까요? 양국의 요소 가격이 같아지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요? 국가 간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이에요. 자, 재화가 이동해서 달리 말하면 뭐죠? 무역이죠, 무역. 무역의 결과 양국의 요소 가격이 같아진다 이런 의미죠. 요소 가격. 달리 말하면 임금 수준이 거의 비슷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과 관련한 한번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적어보죠. 네, EU 단일시장 출범. 이게 지금 제가 쓰는 펜 자체가 살짝 글씨를 쓰기엔 좀 불편해서 조금 글씨가 이렇게 예쁘진 않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배경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면 1993년도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현재 유러피언 유니언이 이제 초기로서 단일 시장이 출범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일 시장을 이렇게 보니까 유럽을 뭐 이렇게 하나의 지역이라고 우리가 한번 묘사를 해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북유럽 대표적으로 뭐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등이죠. 그 다음에 남유럽 뭐 대표적인 국가로는 뭐 스페인이라든지 뭐 포르투갈 아니면 그리스 같은 경우의 국가들이 서로 서로 성격이 조금 달랐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북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고임금 지역이었죠. 고임금. 우리의 핵쇼 올린 티어리로 좀 적용을 해본다면 사실은 노동풍부국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뭐죠? 자본풍부국이었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남유럽 같은 경우에는 저임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저임금, 달리 말하면 노동풍부 지역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일 시장이 93년도에 이제 출범을 하고 EU 내 각종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거의 합의에 의해서 사실상 철폐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노동 집약제 생산이 북유럽에서 남유럽에 집중이 됩니다. 달리 말하면 이 남유럽에서는 어때요? 노동 집약제 생산이 남유럽에 집중이 되니까 남유럽 내에서 노동 수요가 증가하겠죠. 달리 말하면 기업들이 남유럽에서 노동을 더 많이 구하겠죠. 왜냐하면 생산을 더 많이 해서 수출을 할 수 있으니까 북유럽으로. 그러면 기업의 노동 수요가 남유럽에서 증가했다라는 것은 어때요? 그 노동의
대가, 달리 말하면 임금 수준은 상승했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한번 북유럽을 볼까요? 자,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단일 시장이 출범해서 무역을 하니까 사실상 북유럽은 노동 집약제 생산을 거의 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기업들이 노동 집약제 생산 비중을 축소하죠. 그래서 노동 수요 증가 속도 자체가 둔화해요. 달리 말하면 기업이 노동을 더 수요하지 않는다, 더 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노동 수요 증가 속도가 둔화하기 때문에 이는 임금 상승 압력도 둔화하죠. 달리 말해서 정리해보면 북유럽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고임금이었죠. 남유럽 같은 경우에는 저임금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두 지역이 사실상 EU라고 하는 하나의 단일 어떤 시장으로 묶이면서 이 남유럽에서 노동집약제를 많이 생산해서 수출을 할 수 있으니까 사실상 남유럽에 있는 여러 기업들이 노동 수요가 증가해서 여기에는 임금이 점점 올라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노동 집약제의 생산 필요성을 거의 못 느끼죠. 왜냐하면 수입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점점 어때요? 노동 수요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기업들이 노동을 굳이 사야 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임금 상승률 자체가 굉장히 둔화하거나 혹은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고임금에서 시작해서 점점 내려오고 저임금에서 시작해서 임금이 점점 올라오면서 이 둘이 수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보는 바로 이 요소가격 균등화 정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례를 봤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한번 정의를 같이 읽어볼게요. 자, 요소가격 균등화 정리는 국가 간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양국의 요소가격이 같아짐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 뒤에 나오는 뭐 상대가격 균등화나 절대가격 균등화는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같아진다라는 의미가 두 개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정의될 수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뒤에 밑줄 친 재화의 무역만으로도 양국의 요소 가격이 같아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논의가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이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제가 여기서 하나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이 표도 여러분들 거의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좀 어렵습니다. 자, 어떤 질문이냐면 그렇다면 과연 무역을 하는 모든 국가 간에 임금이 같아지나 그것이 상대가격 균등화든 절대가격 균등화든 같아지던가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사실 이 부분을 밑줄 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부분이 있어요.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예측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요소가격 균등화 정리가 사실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단일 시장에서 좀 적용될 수 있겠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 지금 보세요. 북유럽과 남유럽의 임금 수준이 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비슷하게 예전보다 수렴했을 수는 있지만 아직도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경제에서 이 EU라고 하는 단일 시장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사례죠. 비록 우리가 뭐 아세안 시장이라든지 나프타, 지금 현재 이제 USMCA 시장, 혹은 남미의 뭐 메르코수르 이런 어떤 여러 경제 통합체의 시도와 실제 진전된 많은 시도들이 있지만 이 유럽과 같은 케이스를 찾아보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는 어떤 것을 의미는 하지만 실제 현실적으로 충족되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가정들을 충족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한 생각을 하시면서 밑줄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긋겠습니다. 자, 요소가격 균등화 정리는 무역을 하면 모든 국가의 임금이 서로 같아진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국가의 임금은 서로 같지 않다. 그 원인은 핵쇼 오린 모형의 가정이 현실 세계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그 다음 페이지로 갈 수 있는데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이다. 그래서 밑줄 함께 긋도록 할게요. 총 이유가 한 4개 정도 나와요. 여기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째, 국가마다 노동의 질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국가 간 생산함수가 서로 같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두 나라가 서로 다른 재화를 생산한다면 두 국가의 요소 가격은 결코 같아지지 않는다. 그 다음, 넷째, 실제 무역에서는 운송비, 관세 등의 무역 장벽으로 인해 양국의 재화 가격이 같아지지도 않으므로 요소 가격도 같아지지 않는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가 의미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이 장에서 배우고 있는 3개의 정리, 달리 말하면 스톨퍼 사멜슨 정리, 그리고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 그리고 립신스키 정리는 진짜 우선순위를 뭐라고 할 것 없이 다 중요해요. 그 의미는 현실에 찾아보기 어렵더라도, 그 실제 사례를 현실에서 찾아보기 어렵더라도 실제 그 정리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보세요. 요소가격 균등화 정리는 몇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다른 말로 수많은 가정을 충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지만 무역으로 인한 요소가격 변화를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라고 하고, 결국에는 그 의의가 나와요. 뭐냐? 바로 자유무역은 국가 간 임금 차이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앞서 저희가 1장에서 혹은 2장에서 과연 이 개방에 따른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느냐 아니면 더 악화되느냐라는 논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경제학 안에서도 개방에 따라서 소득 불평등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상당히 비주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국제경제학을 공부하시거나 혹은 이 공부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업무에 실제로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 기조가 개방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한다 라는 기조를 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래야 한다가 아니라 그래야 한다라는 근거를 하나 대실 수가 있는데, 바로 무엇이다? 바로 요소가격 균등화 정리를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여러분들이 제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마지막 정리인데, 마지막 정리도 하나 보고 갈게요. 밑줄 그으세요. 제목 중요하니까. 자, 요소 부존량 증가와 생산량 변화, 립신스키 정리입니다. 자, 립신스키 정리, 저희가 다음 페이지에 좀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밑줄을 긋고 필요하다면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립신스키 정리에서 여러분들 또 밑줄 그어야 될 부분 말씀드릴게요. 립신스키 정리는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 어떤 생산 요소의 부존량이 증가하면 그 생산 요소 집약제의 생산량은 증가하고 다른 생산 요소 집약제의 생산량은 감소한다는 내용이다. 여기 밑줄 그으셨나요? 네. 자, 그 다음 페이지에도 일단 밑줄을 긋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소 부존량이 증가하면 두 재화의 생산량이 모두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러나 립신스키 정리는 한 재화의 생산량은 증가하지만 다른 재화의 생산량은 오히려 감소한다고 한다. 이는 이 정리가 다음과 같은 제한된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소국. 둘째, 재화 가격이 변하지 않으면 요소 가격 비율이나 요소 집약도가 변하지 않는 1차 동차 생산 함수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고 여기에 밑줄 또 그으세요. 대국의 경우에는 립신스키 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밑줄 그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132페이지보다는 131페이지에 나오는 정의를 확실하게 외우시고 이것이 적용될 수 있는 사례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립신스키 정리는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 앞서 대국은 립신스키 정리가 통용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 어떤 생산 요소의 부존량이 증가하면 그 생산 요소 집약제의 생산량은 증가하고 다른 생산 요소 집약제의 생산량은 감소한다. 완벽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자,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생산 요소는 두 개밖에 없죠. 뭐죠? L 또는 K죠. 노동이든 자본이든. 그럼 저희가 한번 예를 들기 위해서 노동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 이유는 왠지 모르겠지만 노동력이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그 요소가 그 국가에서 증가한 거예요. 그랬더니 노동 집약제의 생산량은 증가하고 자본 집약제의 생산량은 감소한다. 이런 의미죠. 한번 예시를 볼까요? 그러면 여기도 한번 예시를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저는 제가 노동을 집어넣었었죠. 참고로 이 립신스키 정리는 그냥 립신스키 정리라고 하셔야 됩니다. 립신스키 정리. 립신스키 정리는 어떻죠? 어떤 생산 요소 중에 하나가 증가했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것이 뭐 L이 될 수도 있고 K가 될 수도 있는데 앞서서 저희가 L에 대해서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는 K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K가 증가한 거예요. 어떤 국가에서. 그랬더니 자본 집약제죠. 자본 집약제의 생산이 증가한 겁니다. 반대로 노동 집약제 생산은 감소했다. 이런 의미예요. 예시가 있죠. 이것도 한번 예시를 하나 이렇게 적어볼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중국의 중후장대 산업의 어떤 확장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후장대라는 표현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예요. 이거를 한자로 쓰면 무겁고 두껍고 길고 큰 산업이다 이런 의미예요. 중국에서 만든 용어인데 뭘까요? 무겁고 두껍고 길고 크고 굉장히 뭐 어떤 장치 산업들이 떠오르죠. 실제로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고자 할 때 썼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립신스키 정리에 한번 응용을 해볼게요. K를 가정했을 때를 보고. 자, 1990년대 이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중국은 국가적으로 개혁 개방을 외쳤어요. 그리고 2001년도에는 WTO에 가입을 했고요. 아무튼 간에 90년대 이후부터 중국은 WTO 가입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개혁 개방 정책 기조를 택하면서 그리고 해외 자본, 달리 말하면 외자 유입이 또 증가하면서 국가 전체의 자본 스톡, 달리 말하면 이 K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어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이후에 관찰이 됐느냐? 국가 전체의 자본 스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그 기간 어떤 현상들이 관찰됐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하나는 바로 말씀드립니다. 철강, 조선, 기계, 석유화학 등 소위 말하는 자본 집약 산업의 생산 비중이 중국 내에서 급증합니다. 이에 반해서 의류, 신발, 완구, 가구 등 노동 집약 산업 비중이 상당히 감소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관찰 사례를 통해서 어떤 연구들은 실제 동기간
이러한 변화는, 달리 말하면 산업 구조의 변화는 수요 구조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정부 정책보다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K 자본 스톡이 늘어나서, 달리 말하면 요소 부존도의 변화가 이 같은 현상을 강력하게 설명한다고 증명하고 반증한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이후부터 한 2000년대 초반까지 자본 증가로 자본 집약 산업이 확대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중국의 중후장대 산업 확장기다, 이렇게 묘사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이 기간 동안 노동집약 산업의 상대적인 축소를 보여줬다. 이것이 바로 립신스키 정리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 사례를 한번 읽어보죠. 립신스키 정리는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 따라오시죠.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 여기서는 소규모 개방 경제라고 했는데, 소규모 개방 경제, 중국이 그러면 소규모 개방 경제냐? 그 당시에는 중국이 아직은 대국이라고 하기엔 좀 어려웠기 때문에 중국 사례를 가져온 거예요. 현대 중국을 립신스키 정리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면 조금 더 엄밀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기를 우리가 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소규모 개방 경제라는 단어에 너무 천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달리 말해서 다시 읽어볼게요. 립신스키 정리는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 어떤 생산 요소의 부존량이 증가하면 그 생산 요소 집약제의 생산량은 증가하고 다른 생산 요소 집약제의 생산량은 감소한다. 여러분들 다른 사례도 한번 어떤 게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가령 어떤 국가에서 노동이라는 부존량이 증가했어요. 그랬더니 그 노동 집약제의 생산량은 증가한 반면 자본 집약제의 생산량은 감소한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몫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는 16쪽. 이 부분도 밑줄 그었죠. 여러분들 교재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7쪽 넘어가기 전에요. 여기 지금 다재와 무역 모형에서 자본 축적의 무역 패턴 효과 이렇게 나오죠. 이 부분은 넘어가십시오. 저희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그리고 밑줄 칠 부분도 없습니다. 자, 18쪽 넘어가시고, 죄송합니다. 18쪽이 아니고 135쪽 넘어가시고요. 여러분들 어디로 가시냐면 135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135쪽에 경제성장과 후생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부분 밑줄 그을 수 있는 부분만 일단 밑줄을 긋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제목만 밑줄 긋고 저희 시험 범위 아닌 거는 과감하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자, 20쪽 밑줄 그을 부분은 바로 이 제목인데요. 소국의 경제성장과 후생. 결론만 외우시고 가세요. 뒤에는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국의 경우에는 경제가 성장하면 반드시 후생 수준이 증가한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대국과 궁핍화 성장. 여기는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밑줄 그으세요. 대국의 경제 성장은 자국의 후생 수준을 낮출 수도 있다. 대국에서는 경제 성장으로 교역 조건이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역 조건 악화 정도가 크면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후생 수준이 낮아질 수 있는데 이를 바가와티라는 학자는 궁핍화 성장이라고 표현했다. 어떤 형태의 경제 성장에서 교육 조건이 나빠질까? 자, 첫째, 세 가지 있습니다. 국제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만큼 경제 규모가 큰 대국에서 경제 성장이 발생한 경우다. 일단 밑줄 다 그을게요. 필요한 부분. 자, 두 번째, 경제 성장이 수출제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다. 셋째, 수요가 비탄력적이어서 공급량 증가 시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경우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바로
경제성장과 그 후생 부분이에요. 달리 말하면 소국의 경우에는 앞서 우리 제목이 경제성장과 후생이었죠. 근데 이거를 둘로 나누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소국일 때, 대국일 때. 근데 어때요? 소국일 때 경제성장은 후생을 반드시 증가시킨다. 이렇게 나왔었죠. 그죠? 그런데 대국일 때는 경제성장이 후생을 높이기도 해요, 당연히.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고 제시된 것이 바로 궁핍화 성장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교역 조건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100만큼을 수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 획득한 외화로 수출의 대가로 획득한 외화로 우리가 50만큼 수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와 똑같이 100만큼 수출해서 획득한 외화로 우리가 100만큼 수입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어떤 경우가 교역 조건이 더 좋은 거죠? 후자죠. 자, 이 개념 저희가 2장인가 3장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할 거냐면 이 대국의 경우 경제성장에서 교역 조건이 나빠지는 이 세 가지 케이스, 첫째, 둘째, 셋째에 대해서 한번 각각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간단하게요. 궁핍화 성장입니다. 앞서 어떤 경우에서 여러분들 대국의 경우에 후생 수준이 악화될 수 있다고 했죠? 달리 말하면 조건이 이런 거예요. 대국의 경우에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교역 조건이 악화됐어요. 그래서 국가 후생이 낮아진 케이스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요 단어를 위주로 정의를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가 뭡니까? 대국의 케이스였죠. 국제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큰 대국일 때. 그런 얘기죠. 두 번째가 어디였습니까? 수출제 산업에서 경제성장이 발생했을 때였고, 세 번째가 수요의 비탄력적인 부분이었죠. 네, 글씨가 조금 안 좋아도 여러분들 제 목소리와 함께 그냥 학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이거는 말로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대국에서 경제성장이 발생한 경우.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2000년대부터 한 2010년대 사이에 중국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 중국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의 요소, 부존도의 변화에 따라서 중화공업이 상당히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실제 2000년대부터 2010년대 중국은 소위 말하는 세계 공장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을 정도로 세계 최대 제조업 생산국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중국이 세계 최대 제조업 생산국으로 부상을 했는데, 그리고 중국에서 생산된 여러 제조업 상품들을 바탕으로 중국이 수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수출을 확대를 하니까 그 당시에 글로벌 공산품 가격이 대체적으로 한 5% 정도 하락했어요. 언제에 비해서?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 왜 그럴까요? 중국이 세계 최대 제조업 생산국으로 부상을 한 상황이에요. 달리 말하면 경제 성장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중국이 수출을 할 때 다른 국가에 비해서 훨씬 더 비교 우위에 있는, 훨씬 더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달리 말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산품들을 수출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국제시장 가격 자체가 하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딜레마에 빠지죠? 수출을 확대를 했는데 수출 물가가 하락한 거예요. 수출을 확대한 결과 수출 물가가 하락한 겁니다. 달리 말해서 똑같이 100개를 팔았는데 기존에는 100개를 팔았는데 예를 들면 뭐 100달러로 한 개당 100달러로 팔았다면 100개를 팔았더니 200개를 팔았더니 국제 가격이 100달러에서 80달러로 내려앉은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수출 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중국의 교역 조건이 악화된 케이스를 의미를 해요. 이거는 이제 아주 근데 부분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동기간 중국의 경우에는 생산성의 증가폭이 훨씬 더 커서 실질적으로 후생 수준이 하락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교역 조건, 달리 말해서 중국과 같은 대국이 경제 성장으로 수출을 증가시킬 때 국제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얘기하는 궁핍화 성장의 첫 번째 메커니즘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그런 사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수출제 산업에서의 경제 성장이 일어날 때 역시 궁핍화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는 오펙이에요, 오펙. 자, 오펙 국가 같은 경우는 특히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소위 말하는 중동의 산유국들은 석유 부문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루겠어요? 대규모 투자를 했겠죠. 석유 부문에 대해서. 그리고 생산 능력도 확대시켰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 생산 능력 확대를 해서 전 세계에 석유를 공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공급을 했더니 어떻게 되죠? 공급이 많아지니까 국제 유가가, 달리 말해서 팔고 있는 석유의 단가가 하락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통계에 의하면 2014년부터 16년 동안 주요 산유국의 교역 조건이 악화됐어요. 달리 말해서 수출 가격, 석유의 수출 가격이 급락하면서 그 국가들의 실질 국민 소득 감소가 관찰되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산유국 사례가 결국에는 수출 재중심 성장으로 국제 가격이 하락해서 교육 조건이 악화된 케이스죠. 3번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바로 세계 수요가 좀 비탄력적인 1차 상품 수출국들에서 관찰이 많이 돼요.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 어떤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죠, 보통? 우리가 소비자로서 생각을 해보면 가격이 하락하면 우리는 수요를 더 많이 하고 싶죠. 왜냐면 더 싸졌으니까. 그런데 이런 비탄력적인 재화에 대한 우리의 소비자들의 반응은 뭐냐면 가격이 하락해도 뭐 그렇게 더 많이 늘리지는 뭐 않아도 되지. 뭐 이런 어떤 재화들을 의미를 해요. 가령 뭐 여러분들 쌀 한번 보세요. 쌀이 싸졌어요. 저렴해졌습니다. 여러분들 기존의 쌀 소비량을 막 뭐 대폭 늘릴 겁니까? 아니죠. 거의 정해진 여러분들의 섭취량이 있기 때문에 쌀은 대표적인 비탄력적인 수요에 대한 비탄력적인 재화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미시경제학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됩니다. 일단 저희 3번으로 돌아가서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를 봅시다. 특히 아프리카 남미의 1차 상품 수출국들은 경제 성장이 어디에서 발생했냐면 바로 커피, 코코아, 구리와 같은 1차 상품 수출제 생산 확대라는 현상에서 관찰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이 재화들의 세계적 수요가 매우 비탄력적이에요. 달리 말하면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글로벌 수요 증가 폭이 증가는 하지만 그 폭이 크지는 않다 이런 의미죠.
한 두 개 정도. 우리 교재에는 지금 브라질의 어떤 사례가 나와 있는데, 제가 다른 두 가지 정도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지금 아프리카에 옛날에 DR 콩고라고 했던 자이르 같은 국가는 경제 성장이 구리 생산에서 나타났어요. 구리를 증산한 거예요. 그런데 구리를 증산을 했더니 앞서와 마찬가지의 논리로 국제시장 가격이 폭락합니다. 왜냐하면 구리를 공급하는 국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자원 부국이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말씀드렸죠. 세계 수요 증가가 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폭락했는데 세계 수요 증가가 크지 못해서 결국 교육 조건이 악화됐고 그 결과 자일의 실질 소득은 감소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또 하나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그 아프리카에 또 커피로 유명한 국가가 있죠. 아니 코코아가 유명한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코트디아부아르라는 국가가 있는데 여기는 경제 성장이 어떤 것으로 관찰됐냐면 바로 코코아가 증산된 케이스로 관찰이 됐어요. 근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코코아 증산을 했는데 세계 소비량이 세계 수요가 코코아에 대한 세계 수요가 증가는 했지만 가격이 떨어진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증가하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코트디아부아르의 농가 소득이 악화됐어요. 결국에는 국가 전체적으로 후생이 감소한 케이스죠. 역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케이스들을 찾아보면서 왜 이런 궁핍화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정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거예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희는 어디로 넘어가냐면요. 여기서 밑줄 다 그었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챕터인데요. 자, 한국 무역 구조의 변화입니다. 먼저 밑줄을 좀 긋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통해서 조금 알아야 될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 무역 구조의 변화 역시 밑줄 그어 보시고 자, 소제목도 밑줄 그어 주시죠. 정리합니다. 립진스키 정리에 의하면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 자본이 축적되면 자본 집약제의 생산이 증가하고 노동 집약제의 생산은 감소한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이 과연 한국 경제에도 적용되었는지 알아보자. 자본 집약적인 중화공업의 생산 비중은 크게 증가하고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의 생산 비중은 크게 감소하였다. 립신스키 정리가 적용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 생산 방법의 변화 밑줄 중화학 그 다음 페이지 이어서 공업과 경공업 모두에서 노동보다는 자본의 사용을 더 늘려왔음을 뜻한다. 즉 자본 노동 비율이 과거보다 상승했음을 뜻한다. 이처럼 한국에서 임대료 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기업들이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는 생산 방식을 채택했고 그 결과 한국 경제 전반에서 생산 방식이 자본 집약적으로 변해왔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산업별 수출 구조의 변화 생산 구조가 노동 집약제에서 자본 집약제로 변해가면서 수출 상품도 노동 집약제에서 자본 집약제로 변화했다. 다음 페이지. 전반적으로 한국의 임금이 상승하고 자본과 기술이 축적되면서 생산 구조가 노동 집약제에서 자본 집약제로 옮겨가고 더불어 수출 상품도 노동 집약제에서 자본 집약제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고 여기에도 이 표에도 밑줄 긋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그 세 가지 정리가 있죠. 바로 스톨프-사무엘슨 정리, 요소가격 균등화 정리, 그리고 립신스키 정리가 한국의 경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여러분들 이것을 읽어가면서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 표 5-1 있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국제경제학 그 꾸준히 공부하실 분 그리고 국제경제학이 조금이라도
통용되는 기관이나 혹은 기업에서 일하시게 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10위까지는 외우지는 못하시더라도 대표하는 이 연도별로 1순위부터 5순위 정도까지는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지금 이 한국 무역 구조의 변화에서 여러분께 드린 과제가 있죠. 방금 말씀드린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3가지 정리가 한국 경제에서 어떻게 통용되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것이었죠.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이 표를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잠시만요. 정의를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여러분들 스톨프 사멜슨 정리 122쪽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122쪽 스톨프 사멜슨 정리가 뭐였죠?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이 재화 생산에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요소의 실질 보수는 상승하고 다른 요소의 실질 보수는 하락한다는 점이다. 그런 말이었죠. 우리 뒤에 저희가 이제 밑줄 친 한국 무역 구조의 변화라는 저를 읽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례가 있을지. 제가 하나 그냥 힌트를 한번 드려볼까요? 예를 들어 1970년대, 80년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섬유, 신발, 소위 말하는 노동 집약 수출재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이러한 업종에 종사를 하는 저숙련 노동의 실질 임금은 상승했어요. 그런데 이에 반해 자본 보수, 달리 말하면 임대료죠. 임대료의 상승은 그 당시에 정체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여러분들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또 배운 것이 뭐죠? 요소가격 균등화 정리죠. 요소가격 균등화 정리도 한번 정의를 읽어보고 한번 생각을 미리 한번 해볼게요. 요소가격 균등화 정리는 뭡니까? 국가 간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양국의 요소가격이 같아짐을 말한다. 앞서 말씀을 드렸죠. 사실 같아지는 케이스를 찾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 혹시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좀 찾아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수렴하지 않더라도 혹시 수렴한 그런 케이스들이 있진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배운 게 뭐였죠? 립신스키 정리죠. 자, 립신스키 정리는 어떻게 정리됩니까?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 어떤 생산 요소의 부존량이 증가하면 그 생산 요소 집약제의 생산량은 증가하고 반면 다른 생산 요소 집약제의 생산량은 감소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 90년대, 2000년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은 80년대도 좋습니다. 80년대, 90년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당시에 우리나라는 소위 한국은 기업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됐고요. 달리 말하면 설비 투자가 활성화됐고 또 해외로부터 FDI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 결과 물적 자본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어요. 자본이 증가하니까 그 당시에 어떤 산업들이 많이 육성이 됐습니까? 철강, 조선, 자동차 이런 산업들은 상당히 많이 육성이 됐고 반면에 경공업이라고 하는 소위 섬유, 가발 이런 산업들은 상당히 많이 축소되거나 혹은 사양산업화 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또 한 1970년대 혹은 80년대 혹은 현재 2020년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러한 변화들의 사례들을 어디에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시죠. 90년대에는, 70년대에는 어때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화공업이 별로 없죠. 근데 2000년대 보실까요? 반도체, 컴퓨터, 자동차가 막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중화공업들이 나타났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립진스키 정리가 이런 표에서 읽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계속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걸 중심으로. 자, 여기 부록은 그냥 생략하시길 바랄게요. 넘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약 부분은 여러분들 스스로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는데 하나 돕기 위해서 제가 지난 시간부터 제가 연습 문제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있죠. 기억하시죠? 자, 오늘 연습 문제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거나 혹은 실질적으로 푸셔야 되는 문제를 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셔야 되냐면요. 자, 여긴 서술형이 많기 때문에 많습니다. 풀어야 될 것도. 자, 1번, 2번, 3번, 4번, 8번, 10번, 11번, 12번, 13번. 사실상 거의 다 동그라미를 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반드시 이 부분 표시하고 푸시고 가세요. 네, 나중에 여러분들이 푸시고 난 다음에 제가 답안지 업로드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공부 학습을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스스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지금 모든 챕터의 요약과 주요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 요약 부분은 제가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반복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 문장을 거의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주요 용어에서 보시면, 자, 그래프와 관련된 혹은 수식과 관련된 용어들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밑줄 치거나 혹은 수업에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 또 등장한다. 가령, 자, 지난 수업과 오늘 수업에서 계속 나오는 단어들이 있죠. 무역의 이익, 교환의 이익, 특화의 이익. 조금 중요한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볼게요. 자, 요소가격 균등화 정리 말씀드렸고, 스톨퍼 사멜슨 정리 말씀드렸고, 공피파 성장, 립진스키 정리. 이 두 개는 상대가격 균등화, 절대가격 균등화 있지만 요소가격 균등화 정리라고 할게요. 자, 여기 지금 밑줄 친 이런 단어들. 오늘 수업에서 반복된 내용들이었는데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있는 정의가 됐든 혹은 인터넷에 조금 검증된 그런 정의가 됐든 통째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가령 무역의 이익은 무엇이냐, 교환의 이익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문장으로, 한두 문장으로 설명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논술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정의를 여러분들이 만들지 않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수업 예고를 좀 하고 갈게요. 다음 수업은 6장인데요. 특정 요소 모형과 해외 아웃소싱이에요. 자, 지금 저희는 핵쇼 올린 모형에서 지금 출발을 해서 핵쇼 올린 모형을 좀 더 확장한 어떤 여러 가지 정리들을 배웠어요. 5장에서. 여기 6장에서는 핵쇼 올린 모형이 가정했던 것을 하나씩 릴렉스 시키면서, 달리 말해서 가정을 하나씩 완화하면서 두 개의 큰 모형을 볼 거예요. 하나는 특정 요소 모형. 달리 말하면 핵쇼 올린 모형에서는 모든 생산 요소가 부문 간 이동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달리 말하면 노동은
자본집약제로도 이동할 수 있고 자본도 노동집약제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하고자 만든 것이 바로 특정 요소 모형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 핵쇼올인 모형으로 설명을 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러나 현재 글로벌 무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중간재 무역입니다. 이 중간재 무역을 설명할 수 있는 핵쇼올린보다 조금 더 파워풀한 툴, 중간재 무역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해외 아웃소싱 모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